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으로 있는 김인훈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윤희 해양연맹 총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지하 베리타스홀에 40명 정도 오셨고, 또 줌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발표가 있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 분들이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매일경제에도 또 오셨고 이데일리 등등에서 또 오셔서 취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행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발발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그 해운 산업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는데, 진행하면서 오히려 이제 해운 산업은 좀 호경기가 되고 물류 화주들은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두 차례, 2021년에 두 차례, 2022년에 두 차례 우리 해운조선 물류 안정화 그 포럼을 6차례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또 안정화돼 가지고 그 이제 물동량이 줄어서 좀 해운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 내용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탈탄소 자율운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제 8회 그 세미나를 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9차 세미나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덴만 그리고 홍해의 그 푸티 방군 때문에 우리가 물류가 지금 크게 이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송망, 해상 수송망 관련해서 우리 최은희 총재님으로부터 또 기조 강연을 듣고, 또 그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그 수송망의 안전 보장에 대한 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진 경희대학 현재 겸임 교수로 계십니다만 해군 OCS 장교, 중앙해 사무도 총장이고 예비역 해군 대령님이십니다. 굉장히 자료가 잘 돼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해군 산학교에서 또 임경한 또 교수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그 발표와 토론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선박 탈탄소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망에 대해서 이 분야 최고이신 안광헌 한국 조선해양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 그 공급망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시킨 그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법에 대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은 정우영 그 제1기 원외회장님이 좌장으로, 백성교 사장님, 그다음에 한종길 교수님, 그다음에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 이렇게 해서 지정 토론을 가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마치고 6시 반부터는 고려대학교 원우에 그 창립 총회가 있습니다. 미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 좀 식사하시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식사 안 하시고 가면 우리가 50인분 해놨는데 그 밥이 좀 많이 남고 돈은 지불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오신 분들 꼭 좀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에 대한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한번 하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최윤희 해양연맹 총재님하고 그다음 김영무 전 한국 해운협회 상금 부회장님 오셨고, 안가원 대표님, 다른 분들은 우리 원외 분들이 많으시고 또 기자분들 여러분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조 강연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희 전 합참 의장님이시면서 죄송합니다. 축사부터. 죄송합니다. 축사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사의 축사부터 먼저 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사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헌성 의원님의 축사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진구월 국회의원이자 바다 최고위 과정 4기 수료생인 이헌성입니다. 2024년 신년에 개최되는 제9차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인현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 물류 시스템의 80%를 해상 운송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물동량의 5분의 1을 소화하는 홍해와 아덴만 일대가 지난해부터 전쟁 위험에 빠져 해운 물류가 막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경색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해운업계 인력난도 극심하고 또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이슈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해운 시장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김인현 교수님 주도로 우리나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해운 시장에서의 해법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자율운항 선박법을 앞으로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 해운 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시장에서 굳건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인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후에 바다 최고위 과정 총원의회가 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바다 최고위 원인님들을 비롯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성 의원님은 우리 바다 최고위 또 4기 원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종덕 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종덕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아쉽게도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운조선 물류 안정화 포럼에 축하의 말씀을 주신 이헌성 의원님,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최윤희 한국해양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예외 기빈 여러분께 신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020년 5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촉발된 해운 물류 공급망 위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된 이 포럼이 벌써 9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해운조선 물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현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 주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해운조선 물류 산업은 국가기관 물류 대동맥으로서 우리의 안정적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동에서의 분쟁으로 수에즈 통항에 큰 차질이 발생했고 해운 분야 탈탄소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 확보가 관건으로 등장했습니다. 또한 자율운항 선박의 도입은 기존의 선박 운영 제도와 선원 관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위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에 시행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해운조선 물류 분야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학연 간의 인식 공유와 협력 시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오늘의 포럼은 우리 산업계의 중요 리더들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저희 연구원도 이 같은 노력에 발맞추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참여자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최윤희 해양인맹 이사장이시면서 합참 의장을 지내신 최윤희 의장님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까지 올라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인현 교수님 참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해운조선물류 9차 안정화 포럼, 안정화 포럼 9차 포럼을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김인현 교수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더 큰 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 거창하게 기조 강연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 홍해를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이게 어떤 앞으로의 우리 해로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과 같이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사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인데 요즘 이런저런 일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끝날 줄 알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하고 이런 동맹국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러시아를 제압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그거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정치학자들은 결국은 푸틴의 어떤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홍해 주변에서 이런 사태도 사실 미국으로서 참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해로에서 해적들이 우리 해로의 어떤 그런 상선 통항을 위협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상선에 미사일을 쏴가면서 미사일을 공격하면서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은 사실은 크게 이렇게 염려 안 했고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뭐 군사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이게 생각된 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아무리 강대국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테러 단체의 어떤 그런 아주 고도의 어떤 그런 전략 그런 걸 가지고 미국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협을 했을 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사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우리한테 주는 그 큰 위협 중에 하나는 대개 이런 위협이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고
바다에서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제 무역에 의존해야 되는 이제 무역 국가로서 엄청난 어떤 그런 데미지를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홍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는 결국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서 아랍권이 하마스의 전쟁에 어떤 실효를 주기 위한 그런 일련의 활동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미국은 군함도 공격을 했고 미국 국적 상선도 공격을 했지만은 그런 거저는 그 관계없이 무차별로 그냥 어떤 상선 어느 하나 국적 같은 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통해서 얻는 거는 일단 국제 해로가 이렇게 큰 위협에 빠지면서 국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 미국으로서는 이런 사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은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최면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국제 질서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형태의 미국을 어렵게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그런 테러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게 이제 해상에서의 해로에서의 상선 공격인데 이런 식으로 유사한 형태의 위협을 계속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처하고 있는데 아마 언론에서 들으셨겠지만 일단 미국 중심으로 영국하고 해서 그런 공격 행위를 하고 있는 후티 반군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친 공습도 하고 뭐 했지만 안 먹힙니다. 오히려 더 증강하고 있고 앞으로 그게 쉽게 통제가 안 될 거라는 예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독자적인 미국의 능력만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아다시피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모두 여기에 올인시켜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국적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다시피 이제 우리는 2009년에 이제 청해 부대를 최초 파병을 했고 지금 이제 41지까지 가 있는데 처음에 갈 때부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말 어려웠어요. 이제 지금 다시 우리가 당면한 위협, 우리 국가 안보의 큰 위협은 누가 뭐래도 북한의 위협이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위협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 파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파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연이어서 일어났던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우리 잘 갔구나 정말 가서 보호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아덴만 해역에서는 나름대로 해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작전은 그런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해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작전은 사실 우리 어떤 군함이 가더라도 현장에 그 군함이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제압이 가능한 그런 위협이에요. 해적 정도는 제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당면한 북한의 위협이 너무 고조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처음 갔던 게 KDX-2. KDX-2를 보냈는데 굳이 KDX-2가 갈 그런 작전 임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이제 그걸 한 단계 낮춰가지고 KDX-1급으로 군함을 바꿔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방부가 그렇게 여기에서의 임무를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심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작전 그런 인물하고 안 보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상선이 지금 홍해뿐만 아니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이런 위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가 있는 KDX-1은 가지고 있는 무장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함을 공격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자체 방어 능력이 있어요. 근접 방어라고 해가지고 골키퍼 따라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자체 방어가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아닌 옆에 있는 상선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다 장거리에서 탐지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나가 있는 KDX-1 광개토왕급의 광개토 대항함급의 그놈이 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이런 거를 빨리 이제 우리가 인식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미국이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호르무즈 아덴만 해역에서의 연합함대는 거의 한 15개국이 참가를 합니다. 대적 작전은. 그런데 홍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작전에는 대개 지금 8나라가 영국, 호주 뭐 이렇게 포함해서 8나라가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대해적 작전도 그렇고 이런 미사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 상선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전력을 보내서 기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해역에서 어떤 해역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다국적 그런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요소요소에 군함을 배치해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선이 국적이 어디냐에 관계없이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기여를 해야 그렇게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론 형성도 하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참고로 지금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이 위협이 아주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이 해로에서의 어떤 그런 상선에 대한 위협에 대한 보호 임무, 우리가 얘기하는 해상경로 보호 작전의 임무는 이거는 사실 각 나라의 고유 임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그냥 항상 도와줄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거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그런 방위 조약이고 그런 동맹이지, 밖에 있는 해적으로부터 뭐 내지는 이 해로에 있을 수 있는 이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조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미국이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미국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곁들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는데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사실은 1년에 몇천 척의 군함을 흔히 얘기하는 찍어내듯이 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평화체제가 돌아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미국을 위협할 만한 나라도 없고 그런 조선 능력을 유지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조선소가 많으면 세계 2개예요. 이제 이런 그 인건비,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뭐 기술 이런 데서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중국은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했던 그런 능력으로 군함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에 보면은요, 2022년을 기해서 중국이 미국의 군함수를 능가했어요. 대개 이제 뭐 초계함 아니면 구축함급 이상의 작전 능력이 있는 그런 군함을 지금 미국이 한 300척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이 340척을 보유하면서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이제 굉장히 그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 해군본부에 군함 건조하는 그 전력건설 책임을 맡고 있는 모 제독이 한국에 와가지고 현대중공업부터 우리 조선소 하나부터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우리나라에서라도 물론 법이 존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제한하는 법은 있지만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시아권 내에서 태평양권 내에서 패권을 가지고 그런 헤게모니 갖고 활동하는 거 절대 용납 못 하거든.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종 문제, 그 다음에 저 미사일 공격 이 문제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능력, 우리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맞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이 왜 이렇게 바다 쪽으로 치고 나오는 해양 팽창 정책을 쓰게 되느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건데 15세기 초반 하더라도요. 중국은 국가의 경제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상에서 이런 활동 역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 최강,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화함대를 가지고 아시아 동남아권은 물론이거니와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조공무역을 하면서 이 영내의 모든 바다에 대한 그 통제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누구도 거기에 엄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다고 탐험에 나섰을 때 그때 끌고 나간 배가 250톤짜리였어요. 중국 정화함대가 아프리카까지 가면서 활동할 때 선단의 배 크기가요 1,500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해상 이 배를 타보시고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250톤하고 1,500톤하고는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계 이 동남아부터 해가지고 바다를 주름잡던 이제 중국이 결국은 그 정화에 대한 시기로 암살을 당하면서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뀌고 해금 정책을 썼죠. 아예 바다로 나가는 걸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걸로 해서 나타난 현상이 바다로부터의 침범 뭐 내지는 이 국가 이거 방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이게 아편 전쟁, 중일 전쟁 뭐 이런 큰 전쟁들을 겪으면서 한 100년 동안 정말 수모를 겪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겪고 나서 이제 모택동부터 해가지고 등소평이 들어서면서 결국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바다를 내가 원하는 만큼 아우르는 통제력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 팽창 정책을 쓴 거고요. 지금 뭐 중국은 아다시피 이제 그 도련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매 그 해가 지나면서 어느 해역까지 우리가 통제하고 통제하는 이런 걸 계획을 세놓고 하는데 이미 2020년 때가 지나가면서 필리핀 이쪽까지를 다 자기들이 아우르는 그런 해역으로 지금 만들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남중국 해 쪽에서 인공섬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인공섬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이 하나 영토로 인정이 되면은 200캐리 경제 지역이 생기고 거기서 모든 자기 주권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 전체의 해역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이게 발전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뭐 심지어는 그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통항세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하는 통항의 자유가 중국한테는 안 먹혀요. 이제 그런 일환으로 지금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해가 자기들의 내수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영유권이 다 통경 인정되기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은 물론이고 우리 어선 그다음에 탐사선 이런저런 활동이 일체 그쪽에서 허용이 안 된다고 계속 압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면은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제가 보기 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요. 미국 같이 핵무기도 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결국 전쟁의 양상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옛날식의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K9 그 우리 수출하고 있는 거, 탱크 그런 게 그렇게 필요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 방산공장 라인 다 폐쇄하고 사람 다 내보냈어요. 근데 상황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전부 핵무기 이거는 사실은 너 죽고 나 죽자기 때문에 누구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최후의 억지 수단이지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래식 무기 가지고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도 난리가 났고 유럽도 다시 그 라인을 살리고 재래식 무기를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방산 대국 대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있고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작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들이밀면은 강대국이 맥을 못 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안보에 관련되는 국가 정책이라든가 흐름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결국 중국이 지금 대만 사태를 가지고 지금 홍해나 이쪽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처럼 핵전쟁까지는 안 가는 선에서 해상에서 재래식 전쟁의 형태로 여기에 위협을 하고 계속 긴장을 조성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면요 아주 골치 아파져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분쟁 상황이 생기면은 그 해역을 위험지역, 전쟁 구역으로 선포해버리면은요 어떤 선박도 통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치명적이거든. 근데 이런 거를 대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해로를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임무 역할을 이제는 좀 더 국제 정세, 우리의 국가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다시피 해군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나라는 해군을 아예 자체를 만들지 못해요. 살지 못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군을 갖고 있던 나라들은 자국의 해안 방어를 위해서 해군을 건설한 나라 없어요. 자국의 국가 이익을 창출하고 전 세계 바다에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을 창설한 겁니다. 그래서 아다시피 영국이 16세기 그 일찍 해상에서의 그런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세계 패권 국가, 해가 짓지 않는 나라가 된 거고, 그때 영국이 이용했던 게 해적이에요, 해적. 그 드레이크 제독이라는 그 사람이 해적이었어요, 해적왕.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드레이크 제독한테 그렇게 사략선으로도 약탈하고 하는 거를 국가에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이익을 얻어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영국 해군의 모태예요. 그렇게 해서 오던 게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격파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면서 이제 명실공히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도 미 해군이 창설된 거는 미 독립 한 해 전에 1775년이었어요. 그런데 영국하고 이제 투쟁을 해서 독립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해군력에 대한 그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 그래서 해체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구나 한 게 당시에 그 알제리하고 북아프리카 중심으로 움직였던 모로코 여기서 활동했던 바르바리 해적이라고 아주 유명한 해적단이 있었어요. 이 해적들이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막 그냥 약탈을 하는데 특히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 몸값을 주고 하는 게 한 사람당 100만 불 막.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어떤 돈을 벌어봐야 사람 한둘 납치당하고 물건 뺏기고 나면요 그거 감전하고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1794년에 다시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날의 해군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해군은 자국의 어떤 해안 방어보다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창출하는 임무를 기본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창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해군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해방되고 나서 육해공 군정에 제일 먼저 창설됐어요. 아시잖아요. 1945년 11월 11일 해군이 창설했고 육군이 1940년 1월 15일에 창설됐습니다. 그럼 당시 손원열 제독이 우리 해군을 창설할 때 저는 그분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해군 창설하기 전에 독일 상선에서 선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국제무역의 중요성, 해로의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해군을 창설을 했는데 결국은 그 해군이 6.25 전쟁을 맞으면서 완전히 이상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6.25 전쟁 때 우선 북한의 전쟁을 막아야 되고 이걸 침을 막아야 되고 격퇴시켜야 되고 하면서 북한 위협에 이제 올인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한국은 일단 지상군만 니들이 잘 키워서 전력증강도 하고 잘 훈련시켜서 일단 지상에서의 작전은 니들이 책임지고 막아라. 해군과 공군은 우리가 다 알아서 커버하겠다. 그러면서 아예 그 당시부터 해군력하고 공군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해군도 연안방어 위주의 그런 작전 개념으로 그런 전력 위주로 해군력을 증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고속정을 몇십 척씩 만들고 막 그냥 간첩선단들의 혈안이 돼가지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첩선도 많이 잡고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면서 이게 고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장교들도 우리 해군은 북한만 잘 지켜내면 북한 간첩선 침투 막고 북한 잠수함 침투하는 거 막고 하면 다 끝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게 제 주장이고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방 전력 계획의 이제 근간이 되고 군사력 건설의 근성이 되는 이제 국방 정보 판단서에 보면은 북한의 위협은 일차적인 현실적인 위협이고요. 이런 주변국이나 해적이나 아니면 저렇게 해로에서의 문제 이런 위협은 그냥 언제 있을까 말까 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에 의해서 군사력 건설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 지금 해군의 임무 역할이 바뀌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군함을 한번 건조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군함 한쪽 건조하려고 그러면은 기획 어떤 군함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배가 나올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15년, 20년 이상이 걸려요. 지금 이 15년, 20년 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몰라요. 그때 가서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빨리 깨달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참 저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우리 임무 역할이 바뀌고 이런 걸 인식해서 해군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장기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가 1994년도 재경원에 파견돼서 2년간 예산을 땄었어요. 근데 율곡 비리 때문에 이제 가서 그걸 직접 했는데, 참 묘하게 그때 가서 그 전력 건설 그걸 계획을 짜는데, 그 당시에 육군이 개발하려고 했던 K1 탱크, 그게 최신형이죠. K1 탱크가 20억이었어요. 그리고 공군이 구입하려고 하는 F-16, 요게 200억. 그리고 해군이 그 당시에 같이 착수하려고 했던 KDX-1, 광개토 대왕함이 2,000억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력 건설을 하는데 탱크 100대, 공군 전투기 10대, 군함1쪽. 자, 군함1척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그때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예산 담당자들하고 제 나름의 논리를 피우는데 제 스스로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군의 임무와 역할을 단순한 북한의 위협이다 이런 데다 두고 하면은 논리가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10대 강국인 대한민국 국가이익이 너무나 지금 해외에서 국가이익이 커요. 그리고 이런 국가이익을 위한 해로에서의 우리 배원 수송 이거 다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못 지키면은 우리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그 연구 논문에서 나오는데 우리 해로가 다 봉쇄되고 더 이상 해운이 딱 멈추잖아요. 하루에 5.5조의 국가 손실이 생겨요. 그냥 무너져요. 근데 이걸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위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깨닫고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 그런 여론이 조성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 정책적인 결단을 해서 해군을 키우고 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막 떠다니면서 합니다. 보통 그러는데 일단 아마 내일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요거에 관련되는 큰 칼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호구 기자가 저한테 써주기로 했고, 하여간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적당히 뭐 우리끼리 앉아서 세미나만 하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목소리 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를 국민들도 그렇고 국가 지도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알아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최은희 총재님 지금 만난 지 한 3년쯤 되는데 오늘처럼 평소에 갖고 계시는 철학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처음입니다. 오늘 저도 정말 잘 몰랐었는데 비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해군은 대간첩 정도만 이렇게 축소되어 있었는데 이걸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우리나라 수송망 또 세계의 수송망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면서 우리 오늘 모인 분들도 모두 같은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최은희 총재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